안녕하세요. 딜목입니다. 요즘 증시든 어디든 투자시장은 대부분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미국 투자시장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암호화폐, 즉 코인 시장의 가격도 미국 증시와 큰 흐름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준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에서 무슨 발표가 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6월 4주차 정리도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볼커럴 추가 완화 상승은 했다인데요. 볼커럴이 뭔지랑 왜 상승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확산 코로나19 이야기예요. 요 얘기 간단히 정리해보고 어떤 상태인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구수 1, 2위 국가의 6탄전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충분히 전달될 만큼 위태위태한 상태인데요. 이 두 국가의 싸움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특별히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볼커룰 개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면서 2022년 6월 25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 다음날 아시아 증시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볼커룰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개정안이라는 것은 어땠길래 이랬던 걸까요? 볼커룰은 지금은 돌아가신 전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 폴 볼커 전 의장의 이름을 딴 룰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상업은행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볼커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은행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맡긴 돈을 날려버리지 않도록 투자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거는 것이었죠. 미국에서 말이에요. 이 볼커룰은 미국 대공황 이후 만들어진 금융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 법안에 속한 하나의 조항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2008년 9월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며 등장한 2010년 법안의 가장 강력한 부속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볼커룰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셨죠? 이것도 쉽게 말해서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서브프라임급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다는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었는데, 이것의 파생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꾸준히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자 많은 곳에서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분별한 투자를 마구잡이로 했었고, 결국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함께 자산을 날리며 은행도 타격을 입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막고자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제한을 만드는 것이죠. 은행의 고위험 투자 금지가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물쇠 꽉 잠가버린 게 바로 볼커룰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볼커룰을 완화한다고 2020년 6월 넷째 주인 25일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완화가 아니라 추가 완화였죠.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추가 완화 이야기의 1년 전 2019년 8월 미국 증시가 한참 또 잠시 하락하고 있었을 때 볼커룰을 완화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완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볼커룰을 추가로 완화하자고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익숙치 않아서 어렵다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석하자면 은행이 예전처럼 더 많고 다양한 위험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비둬라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려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볼커룰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큼 다양한 위험 투자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들의 수익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높은 위험의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도 큰 만큼 수익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볼커룰은 이런 측면에서는 은행의 위험도 감소시키지만 매출도 감소시키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볼커룰이 추가로 완화된다라고 하니 은행이 보다 자유롭게 위험한 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6월 25일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에서는 은행 산업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렇게 위험 투자를 하게 된다는 뜻은 바로 그 위험 투자의 증시도 속할 테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 은행의 돈이 증시 같은 위험한 곳에서 투자가 많이 되겠네,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해서 증시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바로 6월 25일 이후에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볼커룰이 2008년의 경험으로 막아주고 있던 위험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수많은 돈이 과도하게 위험한 자산에 또는 제대로 그것이 위험이 터졌을 경우에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들 정도의 위험한 자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10%만 날아가는 거면은 좀 누가 생각해봐도 덤덤하고 괜찮잖아요. 근데 50%, 60%내 자산의 80%가 위험한 자산에 있었다. 근데 그 위험이 뻥 하고 터졌다. 그러면 내 자산의 80%가 위험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공황이 오겠죠. 위기가 오고 내 생계의 위기가 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겼던 게 바로 이 볼커룰이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증시나 위험 투자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는 당장의 증시 상승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6월 25일 이후에 미국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증시도 연이어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상승하는 훈풍이 불었다라는 일도 있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날짜가 이어집니다. 직전 이슈에서는 6월 25일 그리고 26일에 아시아 증시까지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상승했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발 볼커룰 추가 완화라는 이슈로 말 그대로 훈풍이라고 불리면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좋은 분위기가 가지는 못했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6일 즉 볼커룰 완화로 인해서 훈풍을 타고 증시가 상승한 바로 다음 날 증시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최종적으로는 다우존스 나스닥을 포함한 대표 지수들이 마이너스 2%대의 재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부각된 것은 역시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이슈였습니다. 세계적인 공포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수준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숫자로 보여왔기 때문이죠. 이에 따른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즉 재확산이 진짜 되나보다라고 느낌이 오게 만들어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보통 TF팀이라고 하죠. 이 TF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태스크포스,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임시로 편성되는 조직, 팀,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이 다시 열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브리핑이었는데 이 브리핑은 지난 2020년 4월 27일이 마지막이었고요.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신규 확진자 수에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안심하면서 이 브리핑도 4월 27일 이후로는 이제 안 했었어요. 근데 결국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와 재확산 공포에 이 태스크포스 팀의 브리핑이 다시 열린 게 된 것입니다. 거의 딱 2개월 만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6일에 다시 브리핑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이 다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일까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 기준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9,972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10,000명 후반대, 그러니까 약 2만 명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적게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 지난 2020년 2월 미국 확진자 수가 발생한 이후로 오히려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 39,972명이 나온 셈이 된 것이죠. 이렇게까지 숫자가 찍히게 되면 누가 봐도 재확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숫자를 아예 안 보면 안 느끼겠지만 또한 지난 6월 세 번째 주에도 이제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지역별로 봤을 때입니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오른쪽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니까 6월 3주차에 언급했던 재확산이 되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일 거예요. 이때 얘기했던 몇몇 주에서 확실한 확산세가 보였던 것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어요. 멈추긴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들으면 확 느껴지겠죠?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최소 32개 주가 6월 넷째 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부터 언급되었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들어봤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지역들인데, 이 같은 지역들은 6월 넷째 주에 신규 확진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오지 말아야 할 곳에서 이제 기록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 주를 꼽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놓고 보면 이전 최고치였던 6월 25일 5,000명, 바로 전날 5,000명이란 신규 확진자의 2배 가까운 9천여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6월 26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3주 전, 4주 전,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가 넘었다가 아니라 바로 전에, 하루 전에 5,000명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에 9,000명으로 늘어나는 모습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플로리다는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막 하루에 2배 차이 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50개 주에서 32개 주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연합국가이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뭐라 하든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개로 각 주가 행동하기도 하는데요. 주지사분들의 결정을 내리거나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협을 느낀 일부 11개 주는 경제재개 단계를 중단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좀 자유롭게 경제활동하셔도 돼요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다른 데서 조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주 차원에서 알아서 경제재개를 멈추거나 규제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점 영업을 다시 중단하고 식당 수용 인원을 50%로 축소해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점이 적어지도록 만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별도의 승인이 없는 100명 이상의 야외 모임 같은 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밀집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텍사스주에서는 아예 막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텍사스는 지금 이 재확산에서 거의 정점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최악의 증가세를 아까 보여주고 있었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주점의 술 판매 자체를 아예 중단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재확산이 아니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미국 지역사회에서 개별 행동으로 각 주들이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해당 6월 26일 브리핑에서 펜스 미국 부대통령은 예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 소신파라고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충분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상식에 달하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2020년의 시작과 함께한 코로나19의 시작, 그리고 이어져 왔던 2차 재확산의 공포는 결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4월 이후 증시의 회복에는 끝없이 풀리는 돈의 힘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 그 돈이 투자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대로면 곧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것 같으니 이 남는 돈들을 투자해도 된다가 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공포가 눈으로 보이게 되면서 이래도 되나? 이렇게 투자를 내가 여기다가 해도 되나? 저게 진짜로 회복을 하나? 라고 정말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 금융시장도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항상 얘기하지만 무작정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얘기를 하자면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시스템은 많은 국가가 실전 속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시작됐을 때만큼 속수무책이거나 위험하다고 보긴 힘들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모두가 방역에 공감하고 참여해야 제일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개인 모두가 잘해야 된다. 이건 귀아프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 뜻이 아니고 국가들 모두 방역에 공감하고 참여가 됐을 때 우리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다들 제일 방역에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5일 시작된 굳이 알아보지 않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는 의외의 곳에서 국경을 사이에 둔 심각한 큰 긴장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긴장은 6월 넷째 주가 되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기도 사태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과 인도이고 이
둘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월드오미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약 14.4억 인구의 인구수 1위 국가고요. 인도는 인구수 13.8억 정도 수준의 인구수 2위 국가라는 점, 이 둘의 갈등이 왜 뭐가 됐든지 간에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지 너무 자명하게 잘 보여주는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 6월 15일의 밤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드린 곳이고요.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대부분의 사람은 양 국가의 군인들이 뭐 조금 거칠게 다퉜나 보다, 뭐 술 먹었나? 뭐 좀 주먹질을 좀 했나? 수준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정도로 총격이 아니라 난투극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간단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이 난투극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화면상으로 표시된 곳이고, 지역은 인도 서북부죠. 이쪽 서북부에 있는 잠무, 카슈미르즈, 라다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산악 지형이라고, 계곡이라고 보시면 편한 위치이고, 이곳에서 벌어진 저는 단순 난투 정도인 줄 알았던 사건은 알고 보니까 6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것이었고요. 중국과 인도 병사 600여 명이 잔인하리만치 많은 못을 박아넣은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측 모두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공식 발표로 인도 육군은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고요. 중국 측도 4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도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행이긴 하지만 군인들인데 어떻게 총격 사건은 또 아니었으며, 총이 존재한 것도 아닌데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일 듯이 600명이나 싸운 것일까? 거기서 뭔가의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에서, 이 잠무 카슈미르주 라다크 지역에서 벌써 100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정된 갈등은 아니긴 한데 중국과 인도의 갈등을 워낙 잘 보여주게 된 거죠. 자, 본래 티벳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고요. 1912년 청나라가 망하면서 영국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왜 영국이냐면 당시 1912년에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즉 지금의 인도의 국경을 영국이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중국, 영국, 인도를 포함한 영국이죠. 그리고 티벳이 자신들 사이에 있는 이 국경을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티벳은 이 맥마운 라인이라고 불리는, 제가 화면상에 노랗게 선을 그은 곳에 국경선을 이제 확정을 셋이서 하는 듯 했는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은 중국 속국이니까 티벳이 여기 참여해서 결정할 권리가 어딨냐, 우린 반대다, 야 너희들끼리 정해,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반대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확고하게 야 우리 다 정해서 땅땅땅 하지 못한 채로 애매하게 결정난 듯한 국경선인 채로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을 해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완충하고 있던 티베트도 중국 쪽으로 아예 흡수가 돼버린 상황인 거고, 그러자 이때 중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예전에 국경선을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고 인도는 영국이 정해준 국경선을 그냥 인지하고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갈등의 씨앗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국경선 확고하게 정한 적 있냐? 가 되는 거죠. 양측이 똑같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국경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59년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중국 남쪽의 요 위치에서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독립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14세가 인도로 망명을 하면서 그를 보호하는 인도와 잡아가려는 중국 사이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애매했던 국경선을 두고 말이죠. 결국 1962년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중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하지만 당시 압도적이던 중국이 승리를 했고, 이후 인도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 결과적으로는 핵보유국이 돼버리게 됩니다. 결국 중국이 인도를 군사력으로, 다른 군사력으로 압도를 하더라도 인도는 핵을 통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묘한 긴장 상태로 이 상황이 유지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면전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 두 국가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완전히 확정하지는 못하고, 지금 지도상으로도 보시면 재밌는 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인도에 접점되어 있는 부분 중에 라다크 지역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이 선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경선이 아니라 그냥 실질 통제선 정도로 두 국가 사이를 나누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경이 확실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두 국가를 나누는 곳이 애매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결정나지가 못한 채로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서 계속 작게 중국과 인도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충돌이 있어 왔던 거예요. 여기가 니네 땅이냐? 아니야, 니네 땅 아닌데 우리 땅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는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엄청난 갈등 속에서 벌써 몇 차례나 소규모 다툼과 난투극이 있어 왔었고요. 실제로 1975년에는 이미 이런 난투극을 통한 사망 사례가 나왔었고, 그 뒤로 이제 40여 년 만에 2020년에 또 사망 사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로, 전쟁으로 비화가 될까봐 두 국가가 1996년에는 국경지대에서는 총기와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서 두 국가의 국경지대에는 총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들이 총을 쏘고 막 이렇게 해서 큰일이 되지 않게 막은 거죠, 서로 두 국가가. 그래서 2020년 6월 15일에 벌어진 총기 없는 난투극 자체가 두 국가의 지난 갈등의 골과 사건 사고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봤더니 저도 아니 군인들이 난투극을 사람을 죽일 만큼 하는데 총은 또 안 갖고 있었어? 뭐 이런 부분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국가의 2020년 6월 15일 밤 난투극이 쉽게 매듭지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국경지대에 부대 배치를 계속해서 증강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중국과 맺은 여러 가지 사업 계약을 파기하거나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사들이는 등 긴장감을 계속 높이는 행동을 두 국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인도는 미국과 관계가 깊은데요. 이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확장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세계는 또 불안감을 갖고, 투자 시장도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모든 갈등은 잘 해결되어야 될 텐데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이유도 있고 하다 보니 참 단순하지도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갈등들이 더욱 커졌을 때는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았어도 일단은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이슈를 다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전에도 좋은 이슈가 잘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쉽게 좋은 이슈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준비하는 뒤편에서 제가 이제 최대한 좋은 소식은 또 없나, 뭐 기술적으로 좋은 소식은 또 없나 알아보고 있는데, 한 주에 중요한 이슈 딱 3개를 꼽는다,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중점을 두고 찾다 보니까 아무리 좀 좋은 소식이어도 중요도 면에서 엄청 크다고 넣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참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이슈는 잘 안 남는구나, 중요한 이슈 중에는 대부분 좀 좋지 못한 이슈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점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슈 정리한 게 제 상식에도 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이번 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상 팀묵이었습니다.